난민과 관련해서 정체성 문제가 벌어졌을 때 가장 핵심적인 문제 중에 하나는 난민을 섬멸하는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섞여서 이동한다, 혼합이주 현상이 나타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혼합이주는 단순히 난민과 난민이 아닌 사람이 섞이고 다양한 목적을 가진 사람 중에 그런 그룹이 있다, 이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왜 점점점 복잡해지냐면 1951년에 만들었던 5개 이유를 가진 사람을 난민으로 규정한 것과 그 이후에 나타나는 다양한 현상들 사이에 괴리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난민 개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저분들은 난민이 아니다 라고 말하기 이전에 난민을 보호하려고 했던 취지에 맞추고 지금 상황에 비추어 봤을 때 이분들도 난민이다 라고 하는 개념 확대를 요구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 부분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계속 이견이 생길 수밖에 없고, 누구를 보호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견이 있고 이제 계속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난민의 개념 확대 문제를 잠깐 살펴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난민은 경제난민, 기후환경난민 등이 새롭게 난민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라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1985년에 UN 환경계획에서 보고서를 내면서 이제 그런 문제들을 제기하기 시작했고요. 1998년에 드디어 환경난민 수가 전쟁난민 수를 능가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는 보호 대상이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고, 그러나 여전히 보호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나 이런 것들이 미비하다, 이런 문제들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009년 IOM이 15차 UN 기후협약 당사국 총회에 보고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기후변화와 자연재해로 최대 10여 명의 10억 명의 난민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 해수면 상승, 물 부족, 가뭄, 폭풍, 해일, 이런 극단적인 기후변화의 결과로 세계 인구의 한 10%는 자기 나라를 떠나야 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렇게 떠나게 되면 대비책이 정말 필요한 상황인 거죠. 2018년의 세계은행 보고서는 기후변화로 2050년까지 1억 4천만 명 이상이 이주할 수도 있다. 한 30년 남았네요. 이렇게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기후재난의 핫스팟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고요. 한 8,600만 명 정도가 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북아프리카도 약 2천여만 명, 그리고 남아시아에도 한 4천여만 명, 그리고 동아태 지역에도 5천여만 명 정도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까지 큰 문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게 20년, 30년 내에 정말 현실화 된다면 무엇인가 제도적인 변화를 준비를 해야 할 때인 것은 마다하 보입니다. 2020년 10월에 독일 경제평화연구소가 보고서를 냅니다. 생태학적 위협 기록부 2020년이라고 하는 보고서를 냈는데, 2050년까지 157개 국가 가운데 141개국이 최소한 1개 이상의 위협에 노출될 것이다. 결과로 10억 명 이상이 위협에 처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개 국가에서는 최소한 4개 이상의 위협에 복합적으로 노출될 것이고, 이들 국가의 인구가 21억 명이다. 그러니까 10억에서 20명 정도는 확실하게 뭔가 문제가 생길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자연재해 건수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1960년에 36건에서 2021년에 396건, 10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자연재해의 경제적 피해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연간 232조 정도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2019년에만 자연재해로 발생한 기후난민이 약 2,500만 명 정도로 되고요. 무력분쟁으로 발생한 난민은 860만 명, 약 3배 정도가 기후난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보호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점점 심각한 문제로 다가오고 있는 거죠. 해수면 문제를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를 만들면서 세기 말이 되면 해수면이 1m 가까이 상승할 거다. 그러면 뉴욕, 마이애미, 상하이, 뭄바이, 베네치아, 자카르타 등이 물에 잠길 거다. 전 세계 인구의 41%가 해안가에 사는데, 그러면 이 인구도 영향을 받을 거고요. 1,000만 명 이상 대도시의 3분의 2가 해안 저지대에 있다. 당연히 이 도시들도 영향을 받게 될 겁니다.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면 이 도시들은 침수하게 될 거고요. 남태평양의 몰디브, 키리바시 섬,
이런 섬나라들이 침수 위기, 수몰 위기를 겪고 있는데 44개 섬이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다른 대륙으로 확산되겠죠. 1999년에 투발루 섬 2개가 이미 침수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려가 인구의 41%를 다 타격하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목전에 있는 것만은 사실인 것처럼 보입니다. 자, 환경난민은 그럼 뭐냐라고 했을 때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 때문에 생태학적인 환경의 변화가 생겨서 생존이 위협받아 원래 있던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하는 사람들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1985년 UN 환경계획 보고서에서 최초로 사용하고 퍼지된 단어라고 합니다. 기후난민, 생태학난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 남태평양 키리바시 토착민이 뉴질랜드 대법원에 첫 기후난민 신청을 했습니다. 이게 심사기간이 제법 길었는데 거부가 됐고요. 2016년에 해수면 상승으로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유엔에 진정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 1월 달에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에서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 기후위기로 당면한 위험에 직면해서 피난 온 사람들을 강제로 본국에 돌려보내면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 그런 입장을 표명했어요. 유엔이 이런 입장 표명을 했다는 것이 뉴질랜드 대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못 줄 수 있습니다. 안 받을 수 있어요. 당연히 이렇게 정의했다고 해서 이런 인식을 했다고 해서 각국이 난민 자격을 아직 부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그런 이제 이견들은 있어 보이죠. 그런 이견들을 조율해야 하는 때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 사막화입니다. 2011년에 유엔 환경계획이 세계 육지 면적의 3분의 1, 약 5천만 제곱킬로미터에서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매년 서울시 면적의 100배인 6만 제곱킬로미터가 사막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사막화가 되면 유목민들 같은 경우는 살던 곳을 떠나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이주는 나타나고 있고요. 그게 국경을 가로질러 가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런 거죠. 정부에 의해서만 박해를 받는 것만 박해인가? 아니면 생존을 위해서 떠나야만 하는 경우도 박해로 forced migration의 이론으로 봐야 되는 것인가? 이제 이런 문제들이 고민거리가 되는 겁니다. 2014년 4월 6월 사막화 방지 협약 사무국에 따르면 168개국이 심각한 토양 황폐화를 겪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한 번쯤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요. 사막화, 해수면 상승, 기후난민의 발생, 이 문제를 대개의 경우에는 난민으로 인정하기를 꺼려하고요. 유엔이나 기타 기구에서는 난민에 준하는 인정을 하고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세계 168개국, 아까처럼 세계 인구의 4분의 1 이런 데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면 분명히 무엇인가 조치는 취해야 합니다. 근데 난민의 규정에 관해서는 여전히 보수적이다라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이 난민 문제, 특히 기후 환경 난민과 관련해서는 뭔가 조율을 하고 1951년에 해당하는 조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구체적인 노력이 점차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아직까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리아의 대규모 난민, 우크라이나의 난민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사태들이 벌어지면서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머지않은 장래에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만 하는 그런 쟁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